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UEFA 컨퍼런스 리그 4강 1차전 유르고르덴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를 진행할 텐데 아무래도 두 팀의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전술적인 분석이 크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기량으로도 압도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냐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는 뭐 단순히 유르고르덴의 팀의 체급, 전술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첼시가 평상시에 약팀을 상대할 때 어떤 접근법을 들고 나오느냐, 상대 로우 블록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실마리를 찾아가느냐, 이 과정을 좀 잘 보여준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첼시를 상대하는 약팀들이 5백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첼시는 이런 팀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3-1-6 구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텐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 5백을 공략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6명을 배치하면서 그 6대5 구조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유르고르덴은 4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4-4-2 대형으로 수비를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첼시는 최전방에 6명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죠. 4명에게 오버로드를 걸기 위해서는 5명으로 충분했고, 이 5대4 구조로도, 대결 구도로 충분히 상대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레스카는 생각했기 때문에 3-1-6이 아닌 3-2-5 구조로 경기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르고르덴의 4백을 상대로 첼시의 5명의 공격진을 배치하는 것은 공격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5대4 매치업을 얼마나 자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이 첼시 그 공격 전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5대4 대결 구도를 최대한 자주 가져가기 위해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라인 브레이킹입니다. 그러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단번에 볼을 투입시킬 수 있으면, 그러니까 라인을 깨는 패스로 전방으로 파이널 서드로 바로 볼을 투입시킬 수 있으면 바로 이 5대4 대결 구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라인을 깨지 않고 측면으로 전개를 우회해서 간다든지, 상대 블록을 정면으로 깨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전개를 진행하면, 예를 들어 뭐 측면으로 볼을, 후방에서 측면으로 볼을 보낸다면 여기서는 유르고르덴이 협력 수비를 하면서 그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대4 구도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깨는 패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제대로 된 예시가 바로 선제골 장면인데요. 토신이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유르고르덴의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 사이에 있는 엔조에게 단번에 패스를 투입을 하면서 유르고르덴의 라인을 무려 2개나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르고르덴의 1선과 유르고르덴의 미드필더 라인까지 한 번에 깨버리면서 첼시의 5명이 바로 유르고르덴의 포백 라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패스를 만든 것이 바로 토신의 라인 브레이킹 패스였거든요. 유로고르덴이 이번 경기에서 3연로 수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수비에 돌입할 때 최후방, 그러니까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 라인, 공격 라인, 이렇게 3연로 나눠서 수비를 했는데, 최후방에서 첼시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유르고르덴의 그 1선 공격 라인을 깨는 것만으로도 그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지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득점 장면처럼 토신이, 그러니까 첼시의 최후방 수비가 유르고르덴의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그러니까 2개의 라인을 한 번에 깨버리는 패스를 해버리면은 첼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이고, 이로 인해서 첼시가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개념인데, 리스 제임스가 그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있는, 이번엔 엔조가 아니라 듀스버리 홀에게 한 번에 패스를 투입하면서 여기서 듀스버리 홀이 돌아서면서 바로 또 5대4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5대4 매치업이 절대적으로 첼시에게 유리한 구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대한 자주 가져가느냐, 이것이 공격 전술의 핵심이었고, 이것을 바로 라인을 깨는 패스로 통해서 첼시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유르고르덴이 뭐 중앙 밀집형 수비를 구축하면서 이 라인을 깨는 패스를 투입하는 것이 항상 수월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면 라인을 깨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회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측면으로 가면 되는데, 당연히 라인을 한 번에 관통하는 것만큼의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마레스카는 첼시의 중앙 공격 루트가 막혔을 때
측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디테일한 주문이 들어가는 감독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 공간이 여의치가 않을 때 첼시의 이선 선수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듀스버리 홀이랑 엔조였죠. 그리고 평소에 파머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첼시의 중앙 공략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그 포켓 공간을 고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막혀있을 때는 측면으로 빠져나옵니다. 슬금슬금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첼시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그 중앙 포켓 공간을 고수하지 않고 측면으로 슬금슬금 빠져나올 때 상대는 이제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것이죠. 아, 이 선수를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쨌든 중앙보다 측면은 좀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뭐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맨투맨 지역 수비 방식을 채택하는 팀들은 측면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뭐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유르고르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4-2 지역 수비를 채택하다가도 엔조나 듀스버리 홀이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 이 선수들을 따라 나가는 그런 맨투맨으로 전환하는 모습 역시 보여줬습니다. 지역 방어를 유지하다가도 그런 맨투맨의 성향을 약간 첨가한 그런 수비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들을 따라가지 않을 때 첼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뭐 엔조라든지 파머라든지 패싱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포켓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단번에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파머가 상당히 활용을 잘해요. 엔조도 마찬가지지만 파머도 우측면에서 슬쩍 빠진 다음에 수비수가 안 따라왔을 때 여기서 볼을 잡고 바로 전방의 공격수에게 위협적인 패스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엔조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형의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포켓 공간을 고수하지 않고 이렇게 측면으로 나가는 마레스카의 지시가 적중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유르고르덴 경기처럼 이 공격형 미드필더 듀스버리랑 엔조를 상대 측면 미드필더들이 견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첼시의 동료들, 그러니까 이 공격형 미드필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엔조랑 듀스버리 홀이 빠져나갔을 때 3선, 그러니까 6번이랑 인버티드 풀백이 이 공간을 선점해주고 혹은 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후퇴를 하면서 그 포켓 공간을 먹어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귀스토를 칭찬하는 이유도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 공간을 메꿔준 움직임을 상당히 잘 가져가고 심지어 그 공간으로 들어와서 실행하는 플레이의 퀄리티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귀스토를 칭찬하는 것이고, 잭슨이나 또 이번 경기에선 타이리크 조지였죠. 이렇게 공격수가 간헐적으로 내려와 주면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비워놓는 공간을 선점하는 건 역시 또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포켓 공간을 선점하지 않더라도 중앙 전개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변 동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측면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동료들이 이 공간을 메꿔주면서 거기서 중앙에서의 공격을 대체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측면에서 본인들이 볼을 받은 다음에 아예 측면 공격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일시적으로 측면 미드필더로 기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윙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레스카는 중앙 공격 그리고 측면 공략에 대한 확고한 매뉴얼이 있고, 이거를 상당히 잘 수행한 경기가 이번 유르고르덴 경기, 특히 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약을 하자면 중앙 공략은 라인 브레이킹이 핵심이고, 라인 브레이킹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동료들의 상호작용 내지는 측면 공격 강화를 통해서 첼시가 그런 대안적인 좀 공격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좀 그런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라인을 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첼시가 지금 하위센 같은 선수랑 링크가 나는 것도 그 상대 1선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토신처럼 상대 1선과 2선을 한 번에 관통하는 그런 패스를 찔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1선만 제대로 요리할 수 있더라도 그 파이널 서드로 볼이 진입하는 것이 더욱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위센 같은 선수가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링크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위센 선수의 링크가 조금 더 짙어진다면 저희가 또 스카우팅 리포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첼시 최근에 오프볼 상황에서의 지역 수비 그리고 역압박 체계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첼시 오프볼 컨트롤 역량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후반전에는 첼시가 굳이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지도 않았고 또 볼 소유를 위해서 너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주도하기보다는 볼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를 통제할 수 있다, 좀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특히 후반전에는 장시간 상대가 볼을 점유하더라도
좀 위협적인 장면을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첼시가 경기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첼시가 콘테 시절에 상당히 잘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무리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볼이 없을 때에도 상대가 파이널 서드로 진입을 못하면서 좀 이렇다 할 기회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서 좀 경기를 통제하는 그런 양상을 자주 가져갔었는데 뭐 최근 첼시의 흐름을 보면 첼시가 이런 방면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아직까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직력이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 선수의 역량의 부족함도 있겠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조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그 윙어들의 수비 역량이었습니다. 특히 첼시가 포체티노 시절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하더라도 윙어들의 수비 역량이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근데 단순히 수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윙어들의 수비 역량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굳이 경기를 점유를 통해 주도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아예 내려앉아서 지역 수비 태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럴 때 윙어들이 깊숙한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부지런히 수비에 가담해줬고 뭐 단순히 최후방에서 수비 라인을 구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윙어들이 본인들의 등 뒤로 행해지는 그런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이걸 커버 마킹이라고 하는데 등 뒤로 침투하는 선수들을 잘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첼시가 윙어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단점인데 이번 경기에서 아무리 체급차가 있더라도 선수들이 이런 멘탈리티 또 이런 수비 역량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첼시의 오프볼 컨트롤 역량은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 뒤에 대한 수비가 잘 안 되는 것이 첼시 선수단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이었는데 꽤 오래된 단점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뭐 윙어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격수라든지 뭐 잭슨도 그렇고 미드필더들 수비수들이 전반적으로 등 뒤에 대한 수비에 대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의 최근 지역 수비가 안정화된 이유도 지금 등 뒤에 대한 수비가 잘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라인 컨트롤 미스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 유르고르덴에게 실점을 허용한 장면이나 또 후반전에 또 수차례 또 유르고르덴에게 좋은 기회를 허용하기도 했죠. 첼시의 수비 역량이 아직은 더 올라와야 된다고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마레스카는 뭐 레스터 시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지역 수비를 할 때는 최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수비를 확실히 해내는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구사하진 않았잖아요. 특히 후반전에는 아예 내려앉으면서 좀 체력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럴 때 첼시가 뭐 유르고르덴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방에 5, 6명을 두면서 좀 확실하게 지역 수비를 해내는 그런 전략이 좀 마레스카의 좀 철학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레스카는 수비를 하는 상황을 최대한 덜 만들고 싶어하는 감독이긴 하지만 수비를 해야 될 때는 좀 최대한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안정적인 지역 수비를 구축하려는 것이 좀 마레스카의 그런 철학이거든요. 이거는 뭐 콘테와 같은 이탈리아 감독들의 좀 성향이기도 한데 마레스카가 볼이 없을 때 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개개인 선수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일단 아치안퐁 선수가 최근에 왼쪽 인버티드 풀백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고무적인 게 아치안퐁이 원래 센터백과 오른쪽 수비를 소화하는 선수인데 지금은 단순히 왼쪽 풀백이 아니라 왼쪽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소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치안퐁이 첼시 수비진 중 유일하게 수비 전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센터백, 좌우 측면 센터백, 좌우 측면 풀백, 그리고 좌우 측면 인버티드 풀백까지 모두 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치안퐁을 상당히 유니크하게 만들고 마레스카가 어떻게 아치안퐁을 최대한 다양한 역할을 좀 소화하게 하면서 이 선수의 성장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치안퐁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했을 때 이 선수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은 볼 운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기에서도 아치안퐁이 좀 유의미한 볼 운반을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전반전에는 와이드 센터백으로 나왔지만 후반전에 인버티드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더욱더 좀 그런 폭발적이고 그 필드를 횡단하는 운반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첼시의 전개가 활기를 찾고 또 카이세도 같은 선수들이 아치안퐁의 워낙 기술적인 수준을 믿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치안퐁에게 적극적으로 볼을 건넨다든지 이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키고 볼을 전진시키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동료들도 알고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볼을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고 도는 것은 사실 아치안퐁에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겁니다. 아직 더 익숙해질 필요는 있고 그걸 소화할 수 있을 만한 툴들이 있겠지만 그 포지션상
포지션과 역할에 익숙해지는 시간 역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치안퐁이 아쉽게도 후반전에 실수를 하나 하면서 또 실점에 기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치안퐁이 조금 더 성장할 필요는 있겠죠. 이미 지금도 많은 역할을 소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아치안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런 실수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치안퐁에게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아치안퐁이 지금 마레스카가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의 뭐 수비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술적인 핵심, 전술적인 킥격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지닌 선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치안퐁이 마레스카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 실수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조지가 전반전에는 공격수, 후반전에는 윙어로 나왔는데 조지가 공격수로서 잘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활동량, 활동 반경, 양발 슈팅, 샷 메이킹, 그리고 좋은 퍼스트 터치 기본기도 있겠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코어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잭슨과 장점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잭슨이 상대 수비를 등지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돌아서는 그런 터닝 동작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잭슨의 코어 힘과 민첩성 덕분인데, 조지도 같은 장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기 공격수 역할을 소화하고 또 조지도 공격수 역할을 이제 좀 소화한 지 조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역할에 익숙해져 가면서 조지도 상대 수비를 등지고 돌아서는 이런 동작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장면을 전반전 한번 보여줬죠. 조지의 장기적인 포지션이 뭐 윙어에 있을 수도 있고 공격수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선수가 공격수로서 갖고 있는 그런 툴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첼시가 공격수를 영입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조지가 뭐 장기적으로 첼시에서 공격수에서 자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조지 선수의 그냥 개인적인 영향을 봤을 때 저는 이 선수가 뭐 PSG의 덴벨레라든지 이런 선수처럼 충분히 그 윙어에서 공격수 역할로 뭐 포지션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뭐 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수 역할에 대한 이해도, 숙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치 선수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008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투입이 됐습니다. 첼시 유스 레벨에서도 상당히 기대하는 선수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갖춘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좋은 슈팅 장면 하나 있었죠. 그거 말고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뭐 본인의 역량을 보여줄 만한 그런 출전 시간은 아니었지만 뭐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요르겐센이 상당히 잘해줬어요. 특유의 반사신경을 바탕으로 좋은 세이브를 해주기도 했고 또 빌드업 상황에서도 좋은 쇼패스 빌드업을 보여줬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르겐센이 산체스를 제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중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체스가 공중볼 처리,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 가져다주는 이점이 확연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첼시 스쿼드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신장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산체스를 기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에버튼전에서 산체스가 그 에버튼의 세트피스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를 하면서 경기를 승리를 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요르겐센이 지금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 좋은 선방과 좋은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빌드업 능력에 있어서는 산체스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롱포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르겐센이 산체스를 제치고 넘버원 자리를 낙점을 못 받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공중볼, 세트피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리뷰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4대1로 스코어를 벌려놨기 때문에 2차전을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좀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뭐 컨퍼런스 리그는 정말 결승 가는 것은 첼시의 최소한의 과제이고 우승 트로피를 가져와야겠죠.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